건데 오늘은 그 기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맛을 보는 시간. 깊이 들어가려면 한도 없고요. 저도 뭐 기억학을 공부한 게 한 지금 5년 됐는데 끝도 없어요. 해도 계속 그 공부해야 될 부분이 나오고, 오늘 강의를 요 그림으로 시작하죠. 이거 어디서 보셨나요? 혹시 작년에 그 베스트셀러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란 책 기억하시죠? 사피엔스. 저도 그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리고 후속타로다가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바로 나왔죠. 그 두 책 다 아주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게 이제 사피엔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 그 원시 종족부터 어떻게 우리가 진화해 왔는지 그 얘기를 사피엔스에서 하고, 이제 호모 데우스에서는 데우스가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뭐 4차 산업혁명, 뭐 드론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미래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쓴 책이 이제 호모 데우스인데, 이 두 권도 여러분이 이 강의 끝나고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읽어보시면 이게 사피엔스 그 책에 나온 그림입니다. 사피엔스의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독일의 슈타델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발견된 상아, 코끼리 그 뼈 있죠? 이거 뿔. 상아로 깎은 사자 인간상입니다. 인간 인형. 근데 사람 모양은 닮았지만 저 머리 보면은 사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이제 32,000년 전이래요. 지금부터 그 연대를 추정해 보면은 32,000년 전에 이게 동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32,000년 전에 저런 동물이 있었을까요?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다 그 유적을 발굴해 보면 저런 동물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제 그때 종을 갖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처음으로 만든, 지금 그러니까 있는 유적들 다 뒤져봐도 이거 이전에는 이런 상상의 동물이 없었어요.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증거인 거죠. 물론 이전에도 뭐가 있었겠지만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최소 지금으로부터 32,000년 전에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는 거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요새 빅 히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강좌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그 족속이 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유럽 쪽으로. 그랬다가 거의 절망을 해요. 다 죽어요. 그 10만 년 전에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차 사피엔스족이 다시 아프리카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게 기원, 아니 우리 연도로 따지면 한 지금보다 한 7만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7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이죠. 우리의 현생 인류의 조상이 크로마뇽 인도, 현생 인류라리죠. 그 조상이 글로 가요. 그래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덩치도 좋고 우수한 족속이었는데, 사피엔스가 완전히 지구를 정복하고 우리의 지금 조상이 된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그 덩치도 좋고 훨씬 체력적으로 강한 네안데르탈인을 멸망시키고 현생 인류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하게 되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들을 했죠. 고고학자들이. 근데 지금 이제 그 사피엔스 책에도 나오고 지금까지의 얘기는 바로 요거다. 인간이 지금은 지구를 거의 뭐 지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환경 파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결국은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지금 쥐었다 폈다 하죠. 그런 힘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은 인간의 상상력. 누구는 재미있게 이걸 뒷담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뒷담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음악, 미술, 무슨 소설 이런 창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형 인재들이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력, 창의력,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사자고 자기보다 훨씬 강한 호랑이 뭐 이런 야수들을 다 물리치고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어다. 근데 그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언어인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하면 그냥 말과 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과 글만이 언어는 아닌 거죠. 언어의 종류는 한 8가지가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언어와 이 상상력 이 두 가지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지구에 그야말로 지구를 제패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됐다. 이게 이제 사피엔스에서 하는 얘기고요. 근데 그 언어라는 게 바로 기호죠. 그죠? 기호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호인 거예요. 이게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그 추측해 나가는 거를 추론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걸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정황을 추측해 보면, 살펴보면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랄까 종교적 그 우상 숭배의 상징물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 사람이 그 추장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을의 장. 왜냐하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 사회를 리드하거든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확률이 사실은 높아요. 사기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고 그거보다 앞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상상력의 그 산물들을 우리가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에코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장미의 이름 소설 읽고 즐기면 끝나는데 이 강의를 듣는 주요 목적은 기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호들이 넘쳐나죠. 우리 주변에. 나 자신도 사실은 기호고요. 그런 기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인사이트를 얻는 게 사실은 이런 강의를 듣는 재미죠. 그래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넘어가네요. 그 에코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예술 작품, 미학이라는 게 결국 미학을 물질로 실체로 만들어 놓은 게 예술이잖아요. 그죠? 그림이고 음악이고. 그 예술을 에코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거를 좀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기호학을 에코가 어떻게 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나 인간이 창조한 모델들,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건 기호예요. 기호인데 가장 좋은 것, 그죠?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아무 편나 그림은 절대 안 그립니다. 음악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작곡을 할 때, 노래를 할 때, 그 다음에 연주를 할 때 가장 그 순간에는 최선의 것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라는 말을 쓰죠. 예술 작품이나 인간이 창조한 모델들의 그 외적, 물리적 형식,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죠. 또는 매체, 무엇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했는가. 그게 음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매체죠.
그 매체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기호학의 탄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기호라는 것이 결국은 무언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십자가다. 십자가가 하나의 기호거든요. 그럼 십자가를 가서 보면 어떤 때는 그 형광등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가 보면 어떤 때는 나무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쇠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매체들이죠. 그죠? 근데 그걸 금으로 만들었을 때와 나무로 만들었을 때와 주석으로 만들었을 때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매체 그 형식 자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지만 대부분 절의 불상들은 금박을 해놔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왜 금박을 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고대부터 인간들은 금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잘 변하지도 않고 귀하고 그런 그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금메달 땄다 그러면은 이거 대단하다 그러는데 동메달 땄다 그러면은 시큰둥하고 그런 이유가 금이라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에코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예술의 형식, 즉 매체가 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그 기호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미의 소설도 읽다가 그런 장면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예술은 형식적 구조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형식적 구조. 그러니까 형식적 구조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 마샬 맥루언의 이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동차도 매체고 텔레비전도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매체는 지금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도 매스미디어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가 매체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누가 타고 다닌다.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차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차 한 대 사면 애들이 그거 차 쫓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게 부의 상징인 거예요. 부를 자동차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죠. 무슨 뭐 BMW 이런 외제차 타고 다니면은 좀 있어 보이는다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집도 없고 빚은 잔뜩 졌으면서 외제차 하나 몰고 다니는 거,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하나 타고 다니는 거를 되게 선망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물질 매체 기호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호들을 객관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과연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술은 형식적 구조, 그 매체, 이거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고, 이때 형식적 구조, 그 매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형식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 마샬 맥루언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아주 혁신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매체는 그냥 단순히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다른 데 있고 그 매체를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거기에 있고 매체는 그냥 전달 수단일 뿐이니까 걔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매체를 쓰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원래 그 발신자, 그 메시지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의 의사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그 매체 자체가 이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말을 간파한 게 바로 마샬 맥루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이해하려면 어떤 매체를 쓰는가를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에코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도 여러분이요. 연필로 쓴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갖다 주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돈 꾸고 할 때 그 임차 계약서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차용증 이런 거 쓸 때 연필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하면은 야, 이거 진짜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 쳐가지고 프린트 깨끗이 컬러로 해가지고 뭐 좀 있어 보이게 그 장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사인을 허락하면은 이건 진짜 문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쇄를 했느냐 아니면 종이에다 직접 썼느냐 그 차이인데도 이게 그 매체만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방 전세 계약할 때도 그 복덕방에서 프린트한 인쇄물에다가 사인을 하면은 믿음이 가는데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종이를 써가지고 주면 이거 받아도 되나 하는 게 의심이 오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그 매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기호를 읽는데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미학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음베르토 에코가 모든 예술적 창조물 반드시 어떤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현대 예술은 작가의 메시지를 굳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안 택하죠. 그걸 감상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 경험이나 지식 이런 거에 비추어서 그 작품을 자기가 알아서 읽도록 하는 게 현대 예술의 특징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자기가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예술물은. 동시에 숙명적으로 어떤 실제적이거든 이상적이거든 수신자를 가정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 작품을 볼 것이다. 그죠? 그걸 초월한 사람도 있어요. 고호 같은 화가는 그 자기 작품을 누가 감상해 주길 원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내면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그 고호가 살아있는 당시에는 그림이 하나도 안 팔렸다고 그러죠. 한 점 팔렸는데 그것도 동생이 화구상을 하고 있어서 형 카드 가난하게 사니까 생활비 대주느라고 사준 거 그거밖에 없지 일반 대중한테는 한 점도 안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이 없었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고호의 작품이 지금 수백만 원, 수천 달러죠, 달러. 엄청난 금액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내 그림이 누가 볼 거다라고 하는 수신자, 그 메시지를 담을 사람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쓴 논문이 에코가 처음으로 박사 논문 쓴 게 그 열린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열린 예술 작품. 그게 지금은 이 에코의 말에 따라서 전 예술인들은 이 에코의 그 미학관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열렸다고 하는 게 그 메시지를 작가가 전달하고 하자 하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수신자, 받는 사람이 이 감상하고 읽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에 맡겨두는 방식. 그게 이제 열려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기호를 보고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강의하는 것 지금 이게 기호거든요. 근데 여기 70명이 앉아 있으면 70명이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전의 경험, 지식의 정도, 이런 기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얼마나 읽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인 거죠. 그래서 딱 똑같은 기호지만 달리 해석된다. 이런 기호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가 보는 중세는 저번에 지난번 강의의 요약입니다. 중세의 세계는 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름다움 이거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사물의 영원한 본질을 자부했던 그게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추구했던 거죠. 그죠? 중세의 역사는 신학의 역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로마 신화 이런 데서 했던 신이 그 예수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으로 바뀌는 시기예요. 그죠? 중세라고 하는 게 모든 것에서 하여튼 사물의 영원한 것 이걸 추구했어요. 근데 그거는 플라톤이 시작해 놓은 거죠. 이데아라고 하는 영원 불멸의 어떤 존재 이거를 추구했던 거를 신학 버전으로 바꿔놓은 그런 시기였다. 그 다음에 봉건사회의 게르만적 계급 질서 이 질서라는 말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죠. 질서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문화인인가 아니면은 야만인인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게 우리도 그게 세뇌가 딱 돼 있어가지고요. 그 지하철 이렇게 그 계단 오르내릴 때 계속 좌회전 우리 왼쪽 좌측 통행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건 좌파를 상징하는 거니까 우측으로 가라 그래서 요새는 오른쪽으로 지금 다 이렇게 줄거놓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누구랑 부딪혀요, 그죠? 불편하니까 할 수 없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고 차 탈 때면은 여기 앞에서 버스 타려면은 누가 끼어들면 혼나죠, 막.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정연하게 줄 쫙쫙 서야 되고 좌측 통행, 우측 통행 그거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인간은 누구나 어떤 질서로 세상을 통일하고 하자는 욕망이 항상 있어요. 그거를 악용하면 정치꾼들이 사람을 통제하고 이 독재로 극화되면 이제 독재가 되는 거고, 그냥 그걸 풀어놔주고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해라 그러면 이제 민주화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어쨌든 이 시대에도 이 치자들, 제왕들, 교황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통치예요. 그죠? 저번에 왜 그 1024년인가요? 연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11세기 초반에 볼로냐 대학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 볼로냐 대학 헌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을 세우는 게 뭐 일반 지식인들의 어떤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고, 통치자들이 세상을 통제하려면 말이 통해야 돼요. 그죠? 말이 통해야 돼요. 내가 명령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이게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제멋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말 듣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놔야 그러면 내가 통제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인텔리들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을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교육 이런 것도 결국은 보면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기호를 잘 읽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게 이제 대학도 설립한 목적이 그렇다고 그래요. 세계는 신의 창조물이죠. 세계는 신의 창조물. 이게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는 그냥 생긴 건데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빅뱅 해가지고 뭐 3분 만에 이 우주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원소들이 다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막 결합해가지고 별도 되고 이 지구도 탄생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떻게 생물들이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또 이렇게 진화가 됐고, 이 과학적 입장인데, 이 종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계는 신이 만든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그때 조화와 질서, 통일성 있는 세계를 원했어요. 그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 벌하고 죽이고 막 이랬죠. 막 물로다가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고 이러는 게 신의 마음이에요. 통일을 원해요. 그리고 질서, 그리고 동일성, 변하면 안 돼요. 이러는 게 신관이죠. 신학에서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신의 하나의 기호예요. 신이 만든 기호를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고 사는 거예요. 중세 예술도 그런 식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의 스테인글라스 아니면 벽화 그거에 모자이크로 만든 거, 여러분이 왜 유럽 가면 그 성당 벽화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 그림들이 다 비슷해요. 특히 중세 때 세운 고딕 양식의 건물, 로마네스크식 이런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요. 색깔도 원색이고 단순해요. 왜? 통일을 원하니까 다양한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색깔 원색을 써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면 촌스럽다고 그래요, 요새. 그죠? 뭔가 이렇게 파스텔 톤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간판을 만들 때도 파스텔 톤을 좋아하죠, 요새.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좀 아름답게 섞은 거. 근데 막 시뻘겋고 뻘겋고 퍼렇고 막 이런 원색을 쓰면은 왠지 모르게 촌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그건 우리 현대의 사고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중세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악마예요, 악마. 그런 식으로 색을 흐리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통일하고 단순하고 몇 개 삼원색 이런 것들만 쓰는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 당시에 유물들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문화, 그 예술과 미학은 그 당시의 정치나 사회적 구조, 그리고 그 교황 중심의 신 중심의 사회, 이거를 반영하는 거였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중세 말기가 되면. 그래서 그게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문의 사제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중세 예술은 제국, 그 왕들이 통치하기 위한 수단, 그 사람들은 그 통일을 원하고 한 가지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일양성이라는 말을 쓰죠. 신정일치 사회의 거울이었다. 그러나 이제 에코가 하고 싶은 말이죠. 장미의 이름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우주에는 질서가 없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완벽한 실체라고 하는 신과 같은 위대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없다. 그런 거는 에코에 내린 결론입니다. 끊임없이 변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호학을 이해하는데, 요건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그 중요한 인물이 오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딱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윌리엄 수도사, 그 윌리엄이라는 말도 이 사람에서부터 따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산 연도를 보면 1280년에서 1349년. 그 장미의 소설이 언제죠? 1327년. 그 쓸데없는 거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강의하려고 외우는데 여기 그 외우신 분들이 있네요. 그 윌리엄 오컴이 한 말들을 한번 보면 기호학의 핵심들이 찔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편 개념은 기호다. 그러니까 기호는 뭡니까? 아까 우리 사자상 봤죠? 그게 기호죠. 가짜로 만들어낸 게 기호입니다. 실제 자연물을 우리가 기호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연물들, 인간도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의 일부예요. 자연물에서 파생돼서 나온 것들, 특히 가짜인 것들이 기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는 사실은 가상의 것들이에요. 영어로는 그게 버추얼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 가상현실 이런 말 하죠. 그 가상현실 그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잖아요. 그 매트릭스 영화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야, 인간의 상상의 그 세계라는 게 저 정도까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누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그 덫 속에 묻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이 지구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가상을 만들어내는 힘 때문에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상을 가짜니까 무시하면 우린 한 발짝도 나을 수 없어요. 다른 동물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고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짜를 만든다, 가상을 만든다. 다른 말로 기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만물의 영장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보편 개념들, 보편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랑, 그 독실한 기독교 정신, 신, 이런 것들이 다 보편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늘 있잖아요. 사랑이 우리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했거든요. 언제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편 개념인데 그게 다 기호라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거죠. 이 기호에 상하는 실제는 사실은 없다. 윌리엄 오컴도 지금 에코의 생각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 질서, 완전한, 그 완벽한 거, 이런 것들 다 가짜다. 다 기호다. 실제라는 건 없다. 사물에 앞서가는 보편자는 신의 정신에조차도 없다. 이러니 파문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아주 불경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성, 인간의 그 추리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이죠. 우리 인간의 그 뇌의 능력은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감성, 지성, 이성. 그 최고의 상상력,
추리력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이성이 작용하는 영역에만 한정되는 거다. 그리고 이성과 달리 믿음은 믿음, 신앙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신념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맨날 얘기하면서 그 신념이라는 거는 불합리한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자, 뇌과학자, 정신신경학자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학회 컨퍼런스 그 잡지에. 근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이 사람들이 주제가 그거예요. 지식과 신념이 뭐가 다른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신념과 지식을 구분 못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사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이 그것만 쫙 구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신념과 지식.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세 개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신념은 믿음이에요. 영어로 belief. 믿는다고 하는 거. 여기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업데이트 안 된 기억이다. 그 말 멋있잖아요. 업데이트가 안 된.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된 기억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물을 접하면은 기억이 머릿속에 남죠. 그죠? 감각 인상이 남아서 뭘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끊임없이 갱신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 거가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윌리엄 수도사도 장미의 이름에서 아드서한테 계속 그걸 가리킵니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네가 어떤 하나가 옳다라고 믿는 거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처럼 멍청한 게 없다. 그러면 신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그게 신념이 되는 거거든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왜 사이비 그 신도들 보면은 자기 부모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 신념을 가서 건드리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믿는다고 하는 게 독실한 신자, 저는 사실 그 싫어해요. 저도 교회 다니지만 독실한 신자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라고 믿는 거,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 이 말을 지금 윌리엄 오컴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하고 달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합이 뭐에 맞는다라는 뜻이고 리가 이성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닌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팩트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근데 자꾸 자기가 믿는 거를 그걸 사실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학을 공부하는 태도도 바로 기호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걸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언제 쓰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한 가지 의미로 고정해서 기호를 읽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경험론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베이컨이라든가 로크, 데이비드 휴움 이런 그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다 이 윌리엄 오컴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르크스도 이 사람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느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계속 변해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론자들이거든요. 그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컴이라는 사람이. 되게 기호학을 공부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자, 이제 본 강의 시작을 할게요. 이거 뭐 서론으로 다 1시간은 거의 다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할 얘기가 무지 많아요. 이게 제가 한 10년 공부한 거를 이 8시간이죠. 8시간에 쏟아 놓으니까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이 그림 이제 익숙해지셨죠? 왜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렸냐면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언어라는 말처럼 이렇게 모호한 말이 없어요. 아까 그 미디어라는 말 썼잖아요. 매체. 그러니까 언어를
표현하는 수단이 매체, 미디어인데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서강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이 쓴 논문에 보면은 학위 논문이에요. 거기에는 언어 매체라는 말을 썼어요. 언어 매체. 그러니까 매체가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언어 매체라는 말이. 왜냐면 언어하고 매체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매체가 사실은 전기를 전달하는 것도 매체거든요. 그죠? 물론 물리에서는 그걸 또 매질이라는 말도 써요. 매질. 근데 그게 다 같은 말이고 영어로는 똑같아요. 미디어예요. 미디움의 복수예요. 미디어.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언어학이 이렇게 정교화될수록 이건 구분이 됩니다. 사실은 언어하고 매체는 엄격히 얘기하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 그러면 언어인가요? 말이 언어인가요? 우리 글 쓰는 거 이게 언어인가요? 그럼 매체를 얘기할 때 사실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이게 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자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체가 어떤 건지, 이 종이가 매체인지, 아니면 그 글자가 인쇄한 글자가 매체인지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림이라고 하는 그래픽이 매체인지, 아니면 그 캔버스, 그 천, 잉크 이게 매체인지 그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매체라고 하는 미디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언어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거를 수로 하면 과학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 외에 이 MC 스퀘어라고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수학식이잖아요. 그거의 매체는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이 매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캔버스 위에다가 페인팅을 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매체냐 말이죠. 그림이 매체입니다. 거기에 쓰인 잉크나 거기 그 캔버스 천은 매체가 아니에요.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언어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그림 이제 다 이해하시죠? 자, 외부 세계에서 결국 인간이 기호를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나온 게 모델이 이제 가장 좋은 인공적 기호를 갖다가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이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서류 작성해서 만드는 것도 기호를 만드는 거고요. 그 바깥 그 거래 무슨 그 고객들하고의 관계 이런 거를 종합 정리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어내면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고 노래를 하고 그 작곡을 하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과정이.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언어냐? 이 표현 수단 이게 언어냐? 아니면은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틀이 생각의 그 방식이 언어냐? 대세는 언어학자들은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은 바깥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촘스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좀 이따 훑어볼 그 소시르, 그 뭐 퍼스 이런 기호학의 대가들도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조주의 학파라고 그래요. 구조. 그러니까 구조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틀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머릿속에 그 구조를 갖춰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신경 쓰고 안 들어도 저절로 그 구조가 있어서 말이 다 들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은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매체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 소리 있죠. 이게 이제 빠롤이라고 그래요. 그 소시를 한 사람은 이 빠롤, 이게 발화, 말을 해서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소리가 나오는 거, 이 자체가 언어가 아니다 이거죠. 그잖아요. 소리가 언어가 아니잖아요.
매체인 거예요. 언어 매체. 언어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음성을 쓰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음성은 언어가 아닌 거죠.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자체가 언어가 아니라 그 문자를 쓰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언어의 구조 속에서 메시지가 그거를 통해서 전달되는 언어 매체인 거죠. 그거 구분을 좀 이제는 할 필요가 생겼어요. 우리가 기호학을 이해하려면. 이 표음 문자라는 게 우리 한글은 정말 위대한 표음 문자입니다. 한글. 세계 그 언어학회가 이 디지털 시대, 특히 디지털 시대의 최고의 언어가 뭐냐?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한글이 뽑혔습니다. 한글이. 여러분도 그거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언어학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영어가 지금 인터넷에는 많이 쓰이고 있지만 요즘 특히 인공지능 시대, 그 음성 인식 시대에 오면은 이게 영어가 한글을 못 쫓아가요. 그죠? 지금 영어가 인공지능에서는 이 음성 인식에서는 앞선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뭐냐면 워낙 걔들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우선 시스템들을. 그렇지만 언어 구조로 볼 때는 한글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한글이 그 우수성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들리는 소리는요, 지금 거의 한 80, 90%가 음성 조작을 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몇 번을 누르세요 하는 소리는 그게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요, 기계음입니다. 기계음. 근데 거의 우리가 구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사람 목소리 같이 들려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 영어 모음 A자 하나 가지고 발음이요, R로 발음하기도 L로 발음되고 어로 발음되고 우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요. 근데 한글의 이 아는 어디서나 아예요. 그죠? 소리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한글은 기계로다 익히면은 마치 사람 읽는 것처럼 비슷하게 들려요. 아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쨌든 이 표음 문자라는 게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영어가 일단 표음 문자예요. 영어는 그 자체 단어가 아무런 원래 그 사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rain 그러면 R-A-I-N이잖아요. rain. 그 R-A-I-N을 보면 비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상형 문자, 매산자, 한자의 그 산자는 이렇게 가운데 길다란 거, 이게 산봉우리고 양쪽에 작은 산. 그 산의 모양을 흉내내서 만든 거죠. 이게 상형 문자. 근데 이런 문자는 앞으로 사라질 겁니다. 지금도 점차 중국 애들은 죽겠다고 그래요. 메시지 보내려면 아주 복잡해요. 근데 한글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그 메시지 보낼 때 보면은 시대에는 정말 한글이 우수한 거죠. 이 언어라는 거를 이제 요거는 지금 마셜 맥루한의 그 책을 갖다가 키워드만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결국 우리 인간의 감각을 확장한 거다. 이것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호들 있죠. 이거 옷도 기호예요. 그죠? 원시인들은 옷 안 입고 살았어요. 근데 문명인들은 옷을 꼭 입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옷 벗고 이어서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이 기호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문화, 수준 이런 게 거기 반영이 돼요. 그죠? 여기다가 막 금박을 입고 여기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강의 저거 진짜 들을만 한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무대에서나 입는 옷이지. 그러니까 저도 신경을 쓰잖아요. 어제 집에서 입던 옷하고 여기서 입는 옷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기호예요, 기호. 입는 신발, 구두 이런 게 다. 이게 다 우리 몸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요. 언어는 우리 생각, 감각의 확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망, 이 뉴럴 네트워크 이거의 확장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뭐의 확장인가요? 자동차를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이 발의 확장.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다 우리 몸의 확장이었다는 거예요. 시골 가면 쉬워요. 손으로 딱 못 파잖아요. 그러니까 호미를 만들었고, 풀 못 빼잖아요. 이거 풀 다 베죠. 억새 같은 거 했다가. 근데 낫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 도구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은 우리 몸의 신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다 기호들인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건 그런 몸의 어떤 걸 확장한 거냐, 감각을 확장한 거다. 이렇게 마셜 맥루한은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퍼져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이 마셜 맥루한의 그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이 쉽게 읽힙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좀 지나가고요. 이것도 매체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이 중세의 그 역사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로마가 왜 망했는가? 기드본이 쓴 로마 쇠망사라는 책, 거기에 나와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언어학자들이나 기호학자들이 볼 때는 결국 이 매체라고 하는, 언어 기호 매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을 계속 바꾸고 있다. 사실 그걸 좀 읽어보자는 겁니다. 물론 로마 패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치를 했다, 무슨 그 여러 다민족들의 그런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지 못했다, 뭐 부패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어떤 제국의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매체였다. 이게 이제 에코의 생각이고요. 마셜 맥루한도 그 미디어 이해 책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매체에 엄청 변화가 있었던 거죠. 1440년에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기를 만들죠. 우리나라의 직지심경이 70년 전에 이미 인쇄가 됐다고 그러는데, 인쇄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거는. 그러니까 어떤 문명의 이기가 나왔을 때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뭘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목판, 활판 이런 인쇄 글자 이런 걸 만든 거는 우리가 앞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직지심경이 나오고 나서 불교에서는 책을 인쇄하는데 편리했을지 몰라도 사회 변화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1440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근데 사실은 그 활판은 그 전에부터 있었대요. 거기도, 유럽에도. 근데 그런 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데, 인쇄기라는 기계, 이게 책을 무한히 지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은 겁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전에는 양피지로 쓰니까 그게 종이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일이 다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만드는 게 보통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인쇄로다 그냥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니까는 지식이라는 거,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게 그 성경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그냥 무한대로 찍어서 막 돌리니까 이게 사제들, 신부들의 역할이 급격히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필요 없다. 나는 직접 성경 읽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하겠다. 이렇게 신도들이 일종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 로마의 그 부흥, 로마가 잘 나갈 때 사실은 그 힘도 문자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지역, 먼 지방에까지 통치력을 누릴 순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뭐 정복을 한다고 그거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무슨 지방관이나 이런 사람들 임명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보내죠. 편지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파피루스, 그 페이퍼의 원이라 그래요. 이게 뭐 이집트 지방에서 나는 그 갈대잎 같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걸로 만든 종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죠. 뭐 한지 비슷한 거예요. 그 파피루스를 썼대요. 그리고 그 라틴 문자 이런 걸 썼겠죠. 그걸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수령들이 뭐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이 그런 파피루스에다가 명령을 써서 보내면은 그 명령이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직접 안 가도 그 명령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파피루스와 문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 그 세력들이 막 그 유럽에 쳐들어오면서 그 파피루스 공급을 끊었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제국의 통치 체제에 치명타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점점 통제권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게르만족 뭐 이런 새로운 질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말에 1440년이면은 1457년에 망했나요? 비잔틴 제국이.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망한 시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거와 동시에 로마 세계는 망하고 그런 인쇄기의 발달 그리고 이 동양의 그 제지술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 이런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급격히 이 진리의 독점 체제는 무너진 거죠. 누구나 진리는 다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책 사는데 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낄 정도로 지금은 누구나 책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시기가 1440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로마가 망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슬람 문명의 또 한 그 기여가 수학의 발달입니다. 수학은 뭐 원래 유럽 사람들이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슬람 사람들이 수학이 훨씬 발전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서는 사실 싫죠. 다른 이민족이 더구나 종교도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보다 학문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의학, 건축학, 이런 수학 이런 분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제국보다는 이슬람 세계가 그 당시에는 훨씬 앞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에서 그게 이제 믹스가 되죠. 유럽에 들어와가지고 게르만족들이 그걸 익혀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요. 그러면서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데에 학자들이 이제 탄생을 하죠. 그때 중요한 게 이 제로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잖아요. 이때 중세 때 그 이슬람 문명에서 제로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0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 그 공식 중에 하나가 미분 적분이라고 그래요. 이 곡선을 갖다가 잘게 쪼개가지고 전체 면적을 구한다든지 추세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요새 자연과학에서 미적분을 빼면은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미적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게 바로 이때 제로라는 게 도입되고 무한 개념. 수학에 그 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무한 개념. 이런 것이 도입된 게 바로 이 중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기호잖아요. 그죠? 이 우주의 질서를 표현할 수 있는 수학 기호들이 이때 대거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호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거죠. 자, 이제 언어학, 이게 이제 기호학자 이퀄 언어학자예요. 이 당시에는 기호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소시르 이때만 해도 기호라는 말을 이게 사인이라는 말,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을 쓴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걸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소시르도 사실은 자기가 언어학자라고 그러지 기하학자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소시르가 이 기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해줘요. 이 사람의 그 공헌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기호라고 하는 것이 기의와 기표의 조합이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사물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라고 부르세요? 스피커죠. 그죠? 네, 스피커. 이게 사물 이퀄 스피커. 이게 기존의 언어학자들이 생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는 기호잖아요. 그 단어는 1대1로 대응하는 사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이, 언어학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감나무,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감나무 없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아마 지금 감나무가 다 떠올랐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 감나무가 내가 아까 스피커 그럴 때는 분명히 이거를 스피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스피커라는 말과 이 사물은 1대1로 대응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감나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머릿속에 그 이미지는 사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실제 감나무를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TV에서, 책에서 이런 데서 본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감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그냥 제가 감나무 했을 때 그걸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기에. 그렇죠? 더 감나무 실제 또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용 한번 생각해요. 용 떠오르시죠? 그죠? 용 글이라고 그러면 대충 그릴 수 있어요. 그 한자로 쓰라래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용이라는 사물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걸 떠올려요. 자, 이게 이제 맹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언어학자들은 모든 우리가 쓰는 단어, 이 기호죠. 이 기호에 1대1로 대응하는 사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그거를 소시르가 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말, 이 기표예요. 말로 용이라고 하든지 글자로 써서 용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기호예요. 이거에 1대1로 대응하는 거는 이 사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무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구체적인 저기 공원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형성된 심상, 멘탈 이미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나무라고 할 때 1대1로 대응하는 게 그게 바로 그거다. 그걸 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불어로는 이 기표를 즉 단어를 시니피앙 그리고 이게 하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냥 한번 기억을 해 두시죠. 이거는 기의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기의.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이게 다 기표를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표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은 실제로 어떤 사물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획기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여기 수강생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쓰는 그 언어라는 말이 되게 모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정말 모호한 게 언어라는 말이에요. 비언어라는 말도 있어요. 비언어. 요새 뭐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할 때는 비언어를 잘 쓰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비언어라는 거는 내가 하는 말, 글 이거는 언어인데 내가 제스처를 이렇게 쓴다든지 그잖아요. 그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들은 이 몸짓을 잘 써요. 그죠?
그리고 얼굴 표정 뭐 이런 거로다가 상당한 많이 메시지를 보내요. 그럴 때 비언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언어라는 거는 사실은 바디 랭귀지라는 말이 있죠. 그잖아요. 우리가 손짓, 몸짓 하는 거는 바디 랭귀지잖아요. 그 분명히 몸짓 언어라고 써놓고 그거를 해석할 때는 비언어라고 그래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다 언어예요. 뭔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다 언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표현해 놓은 거는 다양하게 말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조각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뭐 악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표현 기호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원천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멘탈 이미지, 심상, 요것이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고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시르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규약이다, 약속이다. 우리끼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밥 먹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왜? 그 말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우리 한국 사회,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밥 먹어라가 밥이 먹는 밥이고 먹어라는 먹는다 이런 동사 이런 뜻을 다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통해요. 근데 저기 예멘에서 온 난민한테 가서 밥 먹어라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약속 안 했거든요. 그 말을 쓰기로. 그래서 어떻게 의사소통하기로 약속한 기호들의 집합 이게 언어인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 자 한국말, 영어, 일본어 이거 다 언어잖아요. 우리가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모호하다. 이 소시르가 생각할 때는 영어에도 사실 랭귀지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랭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랑그하고 랑가주라는 말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랭귀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 아주 가장 큰 개념의 언어는 뭐냐면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 이게 언어인 거예요. 랭귀지.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게 언어를 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상을 잘하고 언어를 쓴다. 그때 얘기하는 게 랑가주, 랭귀지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의 그 지역에서 쓰는 말에 약속된 것들 이건 랑그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하면 이 언어학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가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이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의사소통 체계를 얘기하는 언어가 있고 그게 이제 랑가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동네, 한 국가 이런 마을에서 자기네들끼리 약속해 쓰는 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랑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랑그를 배워서 한국말을 배웠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또 이것도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빠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3단계로.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텐데 자꾸 쓰면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시르가 그래서 이제 언어학의 아버지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방한 교수라고 서울대 그 분이 일반 언어학 이론이라는 책을 번역해가지고 어려워요 그 책. 근데 사실은 그게 소시르가 쓴 책이 아니고 제자들이 강의 노트를 편집해가지고 만든 책이래요.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책을 쓰면 안 됩니다. 예수가 책을 썼나요? 안 썼어요. 제자들이 다 썼어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책을 썼나요? 한 글자도 안 썼어요. 플라톤이 다 제자가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쓰게 하면 됩니다. 저는 책을 이미 썼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되긴 틀렸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한 권도 안 쓰셨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시르도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자기 책을 안 썼어요. 이 퍼스, 이 사람은 책을 엄청 썼어요. 사실 저는 이 사람 잘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도. 퍼스라고. 영어로 쓰기에는 P-I-E-R-C-E 이렇게 써요. P-I-E-R-C-E.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이름을 번역할 때 뭐 피어스, 피스, 퍼스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미국 교수한테 강의를 들어보니까 퍼스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스가 맞습니다. 네.
퍼스라고 하는 미국의 언어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에 소시르가 있다면 미국에는 퍼스가 있고 캐나다에는 마샬 맥루언이 있다. 이런 정도로 언어 기호학 쪽에서는 대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중요한 획기적인 그 이야기들을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기호학을 공부하니까 세 사람 이름은 기억을 좀 해주자고요. 소시르, 그 다음에 퍼스, 이 사람, 퍼스. 미국 학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문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쪽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철학도 그렇고. 지금도 뭐 철학을 막 끌고 가는 게 프랑스 철학자들이, 그 둘레즈 이런 사람들이 대세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좀 자존심이 상하죠.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뛰어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퍼스 때문에 자존심이 살았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유럽 사람들도 이 퍼스를 전부, 에코는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코도 사실 에코의 기호학이라는 게 거의 퍼스의 기호학을 거의 베낀 겁니다. 한 80% 이상. 별로 그렇게 애드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퍼스의 할아버지는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의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 퍼스가 기여라는 게 뭐냐 이렇게 영어로 정의해 놓은 걸 한번 보시죠. Something that relates to something else for someone in some respect or capacity. some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무언가인 거예요. something, 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기호가 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접하는 건 다 기호예요. 이 건물도 기호고, 저 빔 프로젝트도 기호고, 저도 기호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책, 말 이거 다 기호예요. 이게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뭔가. That relates to something else. 근데 something else예요. 다른 거를 대변하는 거예요. 기호는. 그 자체는 아닌 거죠. 이게 스피커라는 말은 기호지만 이 스피커 이 자체는 기호가 아닌 거예요. 그죠? 물론 이거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또 기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호가 기호를 낳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학문의 발전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기호를 만들고 누군가는 처음에 그 기호를 바탕으로 또 다른 기호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아드소한테 윌리엄 수사가 그 장례 이름에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기호는 읽었는데 기호 간의 관계를 내가 잘 몰랐다. 그거 저는 옛날에 이 기호학적 입장에서 안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무지 중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 단순하게 사물에서 1차적으로 만든 기호만 이해하는 걸로에 머무르면, 그러면 2차원, 3차원의 기호 세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들 간의 관계를 읽어야 그때 비로소 나의 생각, 고유의 생각, 창의력, 그 다음에 정확한 판단,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호만 읽었기 때문에 그 호르의 수도사가 그 치약 아리스토텔레스의 2편을 갖다가 그 장석 안에 숨겨놓고 그런 살인죄를 저지른 거를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기호들 간의 관계가 파악이 되면서 이게 결국 살인의 원인이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에 땅을 치면 이제 그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마지막 날에 알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mething else,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 내가 지금 기호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아닌 거죠. 그 다른 거를 관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퍼스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했어요. 무언가를 대신해서 만든 그 표현, 결과가 이제 기호라는 말은 그 전에 학자들도 했는데, 이 for someone이라는 말을 퍼스가 한 겁니다. 처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즉 기호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호를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someone. 누군가가 그 기호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기호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In some respect, 어떤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그러니까 미국 철학을 대변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위대성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In some respect or capacity.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이제 질서 얘기 자꾸 이제 하셨는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의 것은 없다. 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는 게 경우라는 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수신자, 발신자, 주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한 얘기를 하느냐, 어떤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기존의 언어학을 뒤집어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프래그마틱스라고 합니다. 프래그마틱스. 우리는 그걸 실용주의라고 해석하는데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실용주의 하면은 왜 돈 따지고 이익 생각하고 하는 걸 우리 마치 실용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프래그마틱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In some respect와 capacity.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이거를 이 강의장에서 하는 거하고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거하고 아니면 친구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의미가 전달이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프래그마틱스입니다.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 언어학의 핵심 요소를 뭐라냐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의미, 세만틱스입니다. 의미론.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호를 우리가 만들 때는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거예요. 의미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려면 첫 번째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세만틱,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문법이 있어요. 규칙. 그걸 이제 신텍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만틱스, 신텍스 이 두 가지가 언어학의 총체라고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 퍼스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하나 추가한 거죠. 프래그마틱스를 추가한 겁니다. 그거는 똑같은 말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아주 젊은 천재. 지금이야 뭐 죽었지만 그 사람이 쓴 책도 철학의 초창기에 쓴 책에서는 언어라는 거는 그렇게 달리 해석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만 해라.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그걸 또 그것만 읽고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조차도 이 퍼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한 가지라고 생각했던 그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이걸로 그 비트겐슈타인조차도 철학을 바꿨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해야지 맞는 거죠. 그 원전이 바로 이 퍼스의 요 문장입니다. In some respect or capacity. 그게 시간과 장소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똑같은 기호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로 봤잖아요. 기표는 기호고요. 그죠? 그 바깥에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대응하는 것, 대변하는 원래 뜻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 생각이다. 그게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의 대상이죠. 기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다 하나를 추가한 거죠. 이 해석체라고 하는. 그리고 이 객체, 사물 이 세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게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이고 이게 기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상체는 뭐 우리가 나무라고 그러면은 실제 나무는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죠. 객체라는 사물 대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이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의고 소시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기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퍼스가 또 학문적으로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표, 그러니까 기호라고 하는 것이 뭐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1대1로 아까 뭐 매산자가 산의 모양을 흉내낸 것처럼 이렇게 도상,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아이콘. 왜 이모티콘 있죠? 우리 그 핸드폰에서 메시지 보낼 때 막 즐거우면 웃는 얼굴 이렇게 찍어 보내잖아요. 그런 게 웃는 얼굴하고 그 기호는 닮았죠. 그죠? 우리 그리고 컴퓨터 쓸 때 프린트 할 때 보면 프린트하고 똑같이 생긴 그 그림 아이콘을 꾹 치면 프린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콘, 도상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호의 형태인 거죠.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서 만든 것들. 그러니까 상형 문자 이런 게 아이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대상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다가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거가 이제 기표라고 하는 지표, 인덱스. 여러분 그 책 뒤에, 이 책은 없지만 대개 교과서 보면은 맨 뒤에 뭐 몇 페이지에 무슨 단어를 찾아가려면 그 인덱스를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 인덱스라는 거가 이제 지표예요. 그 지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깥에 저기서 이렇게 연기가 막 시커먼 연기 올라가면 저기 불 났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사실 어린애들은 그거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학습을 해서 연기는 불에서 나온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연기는 기표고요. 지표. 그 징후죠. 그게 하나의 기호예요. 그걸 보면은 거기 불이 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원인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지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상징. 요거는 그러니까 이 위의 도상과 지표는요 동물도 이용을 한대요. 그 언어학자들이 동물들을 실험을 합니다. 우리 언어에 어디서 기원을 했는가? 이게 진화의 과정의 산물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인간은 언어라는 걸 타고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근데 그 동물들한테 실험을 하다가 이런 거 다 발견했어요. 그 동물들도 도상이나 지표를 이용한대요. 아주 똑똑합니다. 걔들도. 자기네들이 기호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을 해요. 근데 이걸 못해요. 상징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상징은 무작위적으로 어떤 기호에다가 의미를 그냥 막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스피커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도치코라고 부르면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스피커라고 누가 처음 부르기 시작해서 이게 스피커가 된 거지, 이걸 도치코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다면 지금 다 이걸 도치코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죠? 즉,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발달에 상당한 획기적인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이게 그 표음 문자, 우리 한글, 이게 나무 그러면 나, 니은, 미음, 우, 여기에 나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다 나무를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 나무와 모습하고 전혀 닮은 게 없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나무로 누군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단어들이 다 그런 거죠. 미국 애들은 그걸 트리라고 불러요. 트리. T-R-E-E에 어디에도 나뭇 잎사귀도 없고 나무 뿌리도 없어요. 근데 트리라고 그러면 다 나무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표현했을 뿐이지 그 단어 자체, 기호에는 아무런 그 원래 사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호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자꾸 그러는 거는요, 요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굳이 고도의 학습도 필요하지 않아요. 동물조차도 이건 쓰니까. 근데 이 상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신문 기사를 읽으면 그거 100% 믿으면 바보라고 그러죠. 텔레비의 방송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거기 나온 거를 100%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속죠. 계속 그 미디어에 종속이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내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 주관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제대로 기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거기서 행간을 읽어야죠. 저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기획자의 의도, 그 PD가 무슨 생각을 했겠구나. 이런 거를 거꾸로 추론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거기서 내가 판단의 기준을 달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호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징 기호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임의적으로 붙인 겁니다, 이거는.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고요. 프래그마틱스라고 하는 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장소, 어떤 시기,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겁니다. 자, umberto 에코의 기호학은 어떤 건가?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위,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사소통이라는 학문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호학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기호라고 하는 게 꼭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기호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고호의 그림은 기호죠. 근데 그건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그것이 말로 된 것이든 혹은 몸짓이나 글로 이루어진 것이든 간에 항상 사회적, 역사적으로 결정되며,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퍼스의 그 프래그마틱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코는 그대로 그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집단 무의식 속에 거대하게 존재하는 언어적 표상들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슈퍼 이고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존재해요. 무의식 속에. 그게 문화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배우느냐, 언어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구조주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언어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관습, 그죠? 되게 무서워요, 이 관습이라는 게. 그리고 법률, 어떤 법률 체계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은 다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정된 불변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고정된 불변의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질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삶은 불안정하고 변할 수 있으며 모호하고 불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철학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통일을 하려는 사람들, 뭔가를 질서를 완벽한 걸 잡아내서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완성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플라톤이었던 거예요. 그 이데아에 의해서 세상을 다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계속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카르트는 전자예요. 이 사람도 인간의 아주 그 본연에 태어난 갖고 있는 이성의 능력이 있어서 이거만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경험론자들은 존 로크, 무슨 뭐 데이비드 휴엄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 지금도 그거 싸우고 있어요. 그죠?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그 지금 살아있는 언어학자. 그 사람은 빈서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를. 그 책에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었다 이거예요. 뇌가 우리가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익혀가면서 계속 학습하고 경험하고 기억을 계속 축적해 가면서 우리의 사고 체제는 계속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지금 결과물들은 다 그런 거의 결과물이다. 원래는 안 먹었습니다. 타블로 파사 이런 말이죠. 빈 서판이었다. 이런 것들이 그 학자들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안 나요. 왜냐하면 질서는 필요하죠. 그죠?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해진 질서, 규칙, 룰 이런 거를 원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삶의 어떤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이거 두 진영 간의 싸움이 학문의 발전 과정이고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에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은 불안정하고 변할 수 있고 모호하고 불연속적이다. 이제 이러면은 이거 뭐 니체하고 비슷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각자 취향이에요. 근데 이제 에코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실체라고 믿고 우주의 질서라고 믿는 존재들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존재라는 말 쓰잖아요. 모두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그게 다 허구임을 인정하면, 그게 다 허구, 인간이 아까 왜 그랬잖아요. 그 사자상, 그것처럼 뭔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그 이성의 능력, 이거의 산물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자유로워져요. 그 얘기를 소시르, 에코, 퍼스,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식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2000년 전의 진리를 가지고 현대사회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긋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데 그냥 뭔가 고정되어 있는 거 생각으로다 계속 세상을 보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왜 저럴까?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막 중학교 다니는 애가 빼니를 바르고 다니고 막 이런 그런 막 화를 내거든요. 그거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뀐 거예요. 그냥 이쁘게 아유 야 너 오늘 입술 바르니까 진짜 이쁘다 보인다.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냥 그거 갖고 걔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멀쩡히 잘 삽니다. 세계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갖자는 게 이 에코의 주장입니다. 저번에 그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었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갔던 것들, 지난번에 이게 이제 그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그 기호 이야기들이에요. 거기 이제 첫 장면에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 딱 가가지고 말 도망간 거를 막 그 불목하니들 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잡으러 쫓아가는데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랑 처음에 아직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윌리엄 수도사가 말이 저쪽으로 갔고 그 말은 수도 원장이 타는 명마다 이런 말을 정확히 찍어냅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추론을 정확히 한 거죠. 그때 얘기한 그 홀스,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언어 말 말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을, 홀스를 상상하면서 이용한 것이 바로 순수 기호라는 것이다. 그 말 발자국이 기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거. 그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그것도 기호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호들의 파편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이거는 수도 원장이 타는 고급 말이고, 왜냐면 그 속도나 이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 말 발자국에.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여럿이 쫓아와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는 그냥 그 싸구려 말이 도망갔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리치고 잡으러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호로 읽혀진 거죠, 이 사람이.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되게 귀중한 말이고, 그래서 브루넬로라고 하는 그 말 이름까지 맞춥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갔다. 그건 아주 쉬웠어요. 그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호를 읽는 능력이죠. 그 아드소도 감탄을 하죠. 아니, 우리 윌리엄 수도사님이 형상가 어떻게 저걸 그렇게 잘 알지? 근데 기호를 읽을 수 있으면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통찰력이라고 생기는 게. 말이라고 하는 동물을 나타내는 기호였다. 그러니까 발자국, 남은 흔적 이런 것들이. 기호의 기호는 요 말이죠. 기호의 기호. 기호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장미의 이름도 기호고, 그죠? 이 제가 쓴 그 교재도 기호고, 이게 다 기호잖아요.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죠. 이 기호에서 또 다른 기호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기호의 기호는 우리가 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책을 이게 사물이라고 하죠. 일단 이건 기호지만 일단 이건 사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이건 기호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물이에요. 이 책이라고 하는 사물. 여기서 이걸 읽고 내 기호를 또 만들죠.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는 또 하나의 기호를 이걸로 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없어도, 이 책 없어도 저는 강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아까 윌리엄 오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미의 이름의 이름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읽을 수 있다. 기호를 기호로만 보면 안 된다. 그 기호 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추론이잖아요. 추론. 추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왜 형사 콜럼보나
뭐 코난 도일의 그런 그 탐정 소설을 읽을 때 재미있는 게 그걸 보여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머리카락 하나, 그 종이장 떨어진 거 이런 단순한 기호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걸 거의 확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 과정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리 소설을 읽으면은 뭐 우리 사회에서 써먹을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 재미있는 이유가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호가 장서관, 그죠? 도서관. 도서관이 기호의 집합이잖아요. 그 당시 유럽 사회, 중세의 유럽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아주 압축된 기호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장서관이죠. 그게 하나의 그건 미궁이다. 세계라고 하는 미궁의 기호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오는 건 장담 못해요. 아주 멋있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기호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 읽는 거, 장미의 이름 이런 책을 읽는 것도 기호의 세계에 들어가면 즐기세요. 열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독단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책은 이런 의미가 있어.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시 배우고 그럴 때 보면은 뭐 김영랑의 무슨 시 이렇게 하나 써주면은 그 정답이 있어요. 이 시인은 뭐를 작가가 그런 게 사실은 사람의 상상력을 막고 우리의 정신적 자유를 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저도 이제 인문학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게 저는 경영학이에요. 경영학자지만 인문학에 이렇게 매력을 붙이는 게 제자들한테 룰만 가르쳤어요. 계속. 기업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특히 저거는 정보 시스템 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설계는 룰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다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르쳤는데 그게 결국은 아이들을 속박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게 얘들이 지금 짜는 프로그램도 정답이 사실은 없다.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가리키는 방식대로만 프로그램을 짜게 하면 얘들은 결코 사회에 나가서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자각에서 저도 인문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나 뭐 종교나 무슨 이런 문학, 이런 예술,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예술의 전당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여니까 세상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늙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늙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서책이라고 하는 것도 기호고요. 근데 그 서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책을 읽는 자세, 이 독서의 자세가 여기 나와요. 서책의 서는 좋은 것, 굿. 책이 좋게 쓰이려면은 읽히는 데 있는 거다, 책은. 근데 그 장미 이름에서 어떻습니까? 후레 수도사가 책을 감춰놓고 지만 보고 지는 다 봤어요. 다른 사람 못 읽게 한다. 이 책을 읽으면 그 사람들 생각이 변해가지고 신을 안 믿을까봐 그 불안해가지고 그 책을 지키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지 스스로도 그 독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건 윌리엄 수도사가 그러죠. 저런 게 바로 악마야. 무슨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사람들 믿지 마.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야. 진리라는 건 계속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뭐 목숨을 바쳐? 그거를 무슨 인물처럼 여기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다. 서책은 읽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서 그 읽는 사람이 프래그마틱스 각자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입장에서 읽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게 책이다. 그래서 서책은 하나의 기호다. 그리고 기호를 밝히는 또 하나의 기호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고요. 이게 전부 그 책에 있는 겁니다. 저 밑에 보면 페이지 수가 나오죠. 거기 뭐 있어요. 그리고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념이라는 게 이제 사물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기는 이미지죠. 때로 인간의 육체가 인간의 마음에다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그죠? 우리가 어디 아프거나 어디 손을 베거나 저도 여기 이렇게 어렸을 때 그 풀베다가 여기가 이렇게 뼈가 보일 정도로 낫을 베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엔 뭐 병원도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못 가고 아버지가 그리스 발라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그 당시에 아픈 장면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아팠거든요. 열이 막 나기도 하고 부어가지고. 그게 이게 우리 몸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런 게 남기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관념의 흔적이다. 관념의 흔적이다. 그러면 그 상처라는 거, 아프다는 거, 낫이라는 거, 농사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쫙 이렇게 관념으로 떠올라요. 그죠? 관념은 만물의 기호인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조차도 기호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밖으로 표현해서 글로 쓰고 말로 하면 또 하나의 기호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 떠오른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육체를 재구성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움베르토 에코의 책을 아무리 읽어도 움베르토 에코를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죠? 움베르토 에코가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이들의 그 이미지에 대한 관념은 재구성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제가 지금 계속 에코를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게 뭐였어? 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나의 기호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드소한테 마지막에 장면에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나아갈 길을 일러주는 것은 기호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기호를 통해서 세상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호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기호를 생산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계속 기호를 만들어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기호와 기호 간의 관계다. 기호의 1대1 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꽤 정확히 읽었다고 생각을 해서 살인범이 누구다라고, 살인 원인이 뭐다 이렇게 추적을 해왔는데, 그게 막판에 잘못된 거를 깨우친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인간은 누구나 어떤 기호를 읽을 때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거를 내 능력 부족이라든가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윌리엄의 자세는 뭐냐면, 기꺼이 자기의 가설, 이게 원인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원인이 다른 거라는 거를 쉽게 바꿉니다. 그래서 진실에 도달하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 잘못할 수 있어요. 기호들을 쭉 읽고 오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내 생각을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열고, 내가 실수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새로운 가설을 받아들여서 진리에 도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에 가지고 너무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 그 얘기를 아드소한테 가리키는 겁니다. 그 추론 방법이, 이게 이제 가주법이라는 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정법이라고도 우리나라 책에 보면 이제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상정법, 뭐를 이렇게 상정한다 그러잖아요. 법안을 상정한다 그럴 때 상정.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상정이라는 게. 근데 상정된 법안이 다 통과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 논의 거쳐가지고 부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옳지 않겠어 라고 제시하는 거를 상정한다 그러고, 이 논리법에서는 그걸 가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윌리엄 수도사의 그 추론 방법, 즉 기호를 읽는 방법은 이 가주법을 씁니다. 근데 이 가주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퍼스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퍼스란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 연역법과 귀납법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죠? 이 사건이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게 원인이 뭔가?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은 죽음을 불러온다. 이게 사실은 원인이었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미학 2권을 읽으면 이거는 종교를 파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후르에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그래서 난 거죠. 근데 그런 규칙이나 원리를 발견하기에는 이런 선행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식 탐구자들은 그 안에 그 왜 살인 사건에 연루됐던 아델모, 그 자살한 처음에 아델모, 뭐 베렌가리오, 무슨 뭐 에난티오 이런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지식을 추구한 사람들.
진리를. 뭐를 알려고, 즉 이 시약 2편을 읽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두 번째는 서책을 읽은 사람들,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직접 읽은 사람들은 손에 시커멓게 그 독 흔적이 있고 혀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꺼멓게 변해 있어요. 중독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에 독이 묻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죽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장서관, 도서관에 자주 들락뜨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행 사례를 보건대 이거는 호르의 신부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미학이라는 책을 감춰두고 이거 읽는 사람은 다 죽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걸 못 본 거죠. 엉뚱한 이 규칙이나 원리를 생각했어요. 뭐였죠? 묵시록, 그죠? 이거는 이제 항상 범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 형사의 눈을 딴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그 클루를 끈앞풀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윌리엄 수도사도 거기에 덫에 걸려들었죠. 그래서 유한 묵시록의 순서대로 살인사건이 일어날 거면 추정하는 딱딱딱 맞아 들어갔거든요. 5번째까지는. 근데 이제 나머지 2번은 이제 안 맞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늦게 깨우친 거죠. 그게 이제 가주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야 라고 이건 유한 묵시록에 의해서 살인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밝히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가추가 틀린 거죠. 추론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호르에가 그 도서관 깊은 곳에 책을 숨겨놓고 죽이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서 마지막에 이제 그 범인을 잡죠. 그러니까 연역이나 귀납은 뭐 설명 안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의 가추법이 이 기요하게 한 이론으로 이 소설에도 적용이 됐고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 그 얻는 인사이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또 재밌을 겁니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 제한이 항상 이게 10분 됐으니까 혹시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뭐 만나서 한번 그 끝장 토론을 해보자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SNS를 되게 많이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현대의 매체라고 하는 게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세의 매체들이 어떻게 변해와서 우리가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사회 여기에서 그 매체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매체론 중심으로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